좀 걱정은 되지만 음, 아까 우리 해강고 학생이 책들의 고향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 헌책방에 오니까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주위에서 신문 배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정동, 범일동, 수정동, 남부민동, 보수동, 충무동까지 여기가 제 관할 구역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쭉 돌리고 다니면서 마지막에는 보수동 헌책방에 와서 이제 책들을 이제 공짜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공짜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 한 귀퉁이에 앉아서 문학 수업을 하고 갔던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여기가 대학입니다. 고립기는 볼과강에서 그 선원들의 보조 노릇을 하면서 그리고 빵집에서 이렇게 보조 노릇을 하면서 책을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나의 대학이라는 소설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저에게는 이곳이 저의 대학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해강고 출신인 이산화 시인이 나한테도 여기가 나의 대학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학교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헌책방에 앉아서 봐서는 안 될 책들 그때 금서라고 하죠. 금서들도 보고 이게 부산 양서조합 그 사무실이 있어서 그 사무실 직원들을 통해서 서면 쪽 서점들도 오가고 그리고 그 직원들을 통해서 김지아의 오적 같은 시를 그때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뭐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적을 정말 폭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몰래 이렇게 숨겨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돌려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어, 그래서 그 양서조합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정말 우리 부산에서 어떤 그런 독서 운동들을 했고 그것이 민주화 운동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한라산 같은 작품이 안 나왔을지도 모르죠. 예, 해서 제가 보수동에 간다고 하니까 이산화 시인은 자기 고향에 안부를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2차 대전 때 독일이 패전을 하고 보르헤트라는 소설가는 고향인 함부르크로 돌아오는데 폐허가 된 그 폭격을 받고 폐허가 된 그 도시 잔해들, 벽돌 귀퉁이들 속에서 타담한 책들, 일기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함부르크, 그것은 살아있고자 하는 나의 의지다. 좀 흉내를 낸다면 보수동 헌책 골목 이곳은 내가 잘 존재하고자 하는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고향을 부정하고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 2차 대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어 있던 분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용소 내에서도 차를 먹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티타임. 근데 독일 병정들이 이제 먹다 버린 그런 휴지통 같은데 쓰레기통 같은데 버린 그런 차였겠죠. 한 번 우려서 이제 쓸모 없어진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 수용자들이 이렇게 차를 우려서 이렇게 마시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무슨 맛이 나지도 않았을 테고 무슨 향기가 이미 사라진 뒤일 테니까 무슨 차 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라도 있어서 그 수용소의 고된 고통의 시간들을 그나마 이렇게 견딜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차를 마시는 사람들을 딱 살펴보니까 두 부류로 나뉘더랍니다. 한 부류는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목이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차가 나오면 벌컥벌컥 마시기 바빴대요.
예, 뭐 은미고 뭐고 없이 그냥 욕망을 충실하게 이렇게 달래는데 차마시기 시간을 쓴 거죠. 근데 아주 소수의 한 부류는 차를 음미하고 향, 맛, 그 희미한 이미 사라져버린 쓸모없어진 차로부터 향과 맛을 음미하면서 나머지 절반의 찬물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이 나머지 절반의 찬물로 무엇을 했느냐? 이를 닦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매만지고 자기 용모를 단정히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동물적 욕망에 충실한 차마시기를 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본다고 자기 용모를 매만지고 그럽니까? 근데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에 두 부류의 생존율을 조사해 보니까 일종의 문화적 행위로서의 차마시기를 했던 사람들의 생존율이 4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문화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잘 생존할 것인가와 관계됩니다. 이건 문학 진화학자들이 밝혀낸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흔히 그냥 좀 잘 살게 되면 문화행위도 하고 뭔가 또 보존도 하고 지키고 그러자. 지금 그럴 여유가 없지 않냐. 잘 살기 바쁜데 지금 아파트도 넓혀야 되고 나무를 잘라서 뭔가 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강에 있는 모래들 퍼서 빨리 이렇게 골지업자한테 팔아서 건설하는 데 써야 되고 이런 거 하기 지금 바쁜데 무슨 지금 한가하게 나무의 바람 소리를 듣고 강변에 있는 모래를 보면서 김소월의 시를 읊조리고 지금 그 한가한 소리 하고 있을 때냐.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와 같은 어떤 심미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세계를 구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한 예로 저는 모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화가 모네는 지베른이라는 파리 근교의 소도시에서 지냈습니다. 이 지베르니의 시장님께서 개발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민들이 산책하는 포플러 나무 숲길 강둑에 있거든요. 그 포플러 나무들을 전부 다 베어서 목재업자한테 팔아가지고 황금화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드는 데 쓰자. 얼마 좋냐? 근데 모네 선생은 그 허구성을 금방 간파하죠. 그래서 이 법원에 경매 연기 신청을 하고요. 시장님과 싸웁니다. 지죠, 당연히. 시장님 입장에서는 저 쓰잘데없는 예술가의 고집 때문에 쓸모없는 집 때문에 이게 정말 정치적으로 올바른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없네. 얼마나 분이 막 이렇게 끌어넘쳤겠어요. 모네 선생은 경매에서 지고 나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 포플러 나무 강둑에 있는 나무들을 삽니다. 목재자로부터 베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부터 포플러 나무를 연작으로 그리기 시작하죠. 근데 무트로만 늘 다니면서 이렇게 나무들을 그리니까 해질 때도 가보고 아침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비 올 때도 가보고 아주 청명할 때도 가보고 수없이 자기의 어떤 그 상태를 갱신해 가면서 나무들을 새롭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죠. 정말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강에다가 보트를 띄우자. 또 빚을 냅니다. 해서 강에다 보트를 띄우고 보트 아틀리에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그 보트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제 또 나무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강 쪽에서 나무들을 보니까 전혀 다른 구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연작이 열 몇 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지베른이라는 이 작은 도시는 모네의 포플러 나무 연작을 수련으로도 유명하지만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베른이의 포플러 나무 강둑을 걷기 위해서 전 세계의 그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쓸모없는 어떤 시간의 어떤 속도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바로 황금화되는 어떤 가치들로부터 그렇게 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쓸모없음이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신문 배달을 한 이야기를 어딘가 쓴 적이 있는데 도정일 선생이라고 문학평론하시는 도정일 선생이 계십니다. 도정일 선생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하고 아주 뭐 아무 인연이 없는 분인데 자네 내 언론계 첫 업무도 사실은 신문 배달이었다. 자기는 한국전쟁 때 이 지역에서 국제신보를 돌렸다. 이게 내 언론계 첫 종사였다. 이러면서 자네 글을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다녔던 그 도시의 이름들이 나오더라. 그래. 뭐 문현동도 나오고 보수동도 나오고 자갈치도 나오고 그것이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서관 운동을 하시면서 제 책을 100권을 사셔가지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살았던 공간을 누군가 기억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 저는 그걸 너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또 한 번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집에 어떤 문현동 포부대 이야기가 나오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읽은 제가 제주도에 어디 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를 읽은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 강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내와 함께.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인데 와서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성동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성동초등학교 가는 길에 70년대 보트피플 수용소가 있었다는 거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학교 갈 때마다 철조망에 매달려 가지고 베트남에서 온 애들이 자기를 보던 그 눈동자들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눈동자들이 제 가슴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그 글에 작가님 글에 그 지명과 그 풍경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다. 대신 증명해줘서, 대신 기록해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작가들은 시간으로부터 속도로부터 너무 빨리빨리 흐릿하게 지워져 가는 것들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세계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떤 우리의 구체적인 어떤 장소감들을 잘 느끼지 못하도록 어떤 비장소적인 어떤 상태 속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가령 지명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저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라는 이 지명을 어떻게 제 육체로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낍니다. 저는 보수동 헌책방 골목 해야 부산이 그려집니다. 이 작은 골목길의 책 냄새들, 제가 여기 와서 만졌던 서가들, 이런 것들이 감각적으로 다가올 때 드디어 부산이라는 공간이 부산이라는 공간은 추상명사죠. 이거는 우리가 실감할 수 없는 그냥 공간입니다.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이런 책방 골목 같은 것이죠. 이런 구체적 실감들을 계속 추상화시키고 우리 경험들을 계속 이렇게 부산광역시 무슨 구 도대체가 내가 실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명들로 바꿔가는 게 이제 현대사의 어떤 특징들인데 요즘은 또 로로 이렇게 바꿨죠. 네. 이런 어떤 세계들 속에서 나의 구체적 실감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추억과 역사, 나의 숨결이 남아있는 장소, 이 장소들을 지키는 거고 장소의 고유한 채취들을 지켜나가는 것이겠죠. 저는 유년 시절에 장소가 제 몸과 바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데 제가 마당에서 낫을 들고 놀고 있었거든요. 그 낫을 마당에 탁 찍었어요. 뭔가 그리려고 했겠죠. 오징어 게임처럼 딱
뭔가를 그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면서 아니 저놈이 이쁘다 이쁘다 했더니 할머니 등에다 낫을 찍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치매라는 말이 없었고 노망이라고 해서 우리 할머니가 노망 드셨나 보다. 나는 마당에 낫을 찍었는데 할머니는 자기 몸에 낫을 찍었다고 얘기하네. 그게 맞죠. 그 마당은, 그 대지는 자기가 돌아갈 곳입니다. 자기 몸이 확장된 공간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저를 키워주는, 후손들을 키워주는 알곡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체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비둘기 옆에 도시에 적응한 비둘기 이놈 어쩌나 보자. 가까이 다가가면 적응을 많이 해가지고 달아나지도 않고 가만히 있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아니야. 나는 나의 실존이 있어. 이 거리는 내가 허락할 수 없어. 하면서 다툼한 틈을 두고 달아나죠. 거리를 벌리죠. 도시에 적응한 비둘기도 자기 몸이 확장된 공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보수동 책방골목이 소중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보르헤르트가 함부르크를 만나면서 폐허가 된 함부르크에서 책을 발견하면서 함부르크 그것은 살아있고자 하는 나의 의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근대사 속에서 우리가 폐허를 가장 끔찍하게 경험했던 것이 한국전쟁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 한국전쟁 시기에 온 나라 사람들이 피난을 와서 바로 이 골목에서 문화적 자존을 포기하지 않고 책방 골목을 이어나갔기 때문이죠. 이곳은 그래서 부산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근대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토의 진보초 같은 헌책방 골목처럼 이 골목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모여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산의 여기 작가 선생님들도 와 계신데 부산의 작가 선생님들하고 더 연대를 하면 이분들은 스피커 노릇을 또 나름대로 기록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싶고 언제든 또 기회가 되면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